2016년 결혼을 한 A씨, B씨. 그런데 결혼 후 서로가 육촌 사이임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민법에 따라 무효로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판결에 불복한 B씨는 해당 민법의 위헌이라며 법원에 신청을 했고 이것이 기각되자 2018년 헌법 소원을 냈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공개 변론이 이어지며 8촌 이내 혈족끼리의 금혼이 뜨거운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공동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혼인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997년 동성동본 금혼제도 이후 다시 심판대에 오른 근친혼 금지 조항. 8촌 이내 혈족의 결혼 금지는 시대 역행하는 구시대의 관습인가? 이슈 공방에서 이야기해본다. 네, 8촌 이내 결혼 금지. 앞서 보신 것처럼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는 이슈입니다. 여기 나오신 두 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의 입장입니다. 네. 결혼을 그러니까 금지하는 것에 찬성한다. 네. 네,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 네네. 네, 그럼 변호사님은요? 저도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8촌은 너무 범위가 넓다.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제도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8촌 이내 결혼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예, 일정 범위를 좀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양성빈 소장님은 이제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사는 마을은 80% 정도가 양씨였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가까운. 그러니까 8촌이면 같이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모시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8촌은 너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혈족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 기초가 되는 사회에서는 동성동본마저도 괜히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장님은 8촌 되는 분들을 잘 알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러면 네,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용호 변호사는 8촌 이내 결혼 이거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양 소장님 말씀에 깜짝 놀랐는데요. 네. 8촌이 누군지 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 사실 모르거든요. 사실 저도 네네. 몰라요. 전 6촌은 어렸을 때 본 적은 있는데 6촌 정도는 그리고 4촌도 사실 연락을 지금 잘 안 하고 삽니다. 근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아들이 4살인데요. 이름이 담덕이라고 있습니다. 이 4살짜리 아이가 한 20년 또는 30년 뒤에 결혼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잘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돈 될 사람이랑 저랑 6촌이네, 나랑 6촌이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이의 그 혼인의 자유를 제가 제한하거나 법적으로 금지당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6촌이나 8촌 잘 모를 겁니다. 근데 8촌은 진짜 더더욱 모를 것 같아요. 고조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자손이거든요. 저랑 같은 학년의 자손이 8촌이거든요. 근데 진짜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혼인의 자유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인을 할지 말지, 혼인할 자유와 혼인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그분 자손이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과도한 침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 친구들이 본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을 잘 모르고 몇 대 손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하고는 굉장히 좀 입장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남원 양씨 32대 손, 용성부원궁파, 이제 바로바로 종자 나오시는군요. 한결에 매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전부 다 친인척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온 삶의 방식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동성동본 제도가
1997년도에 폐지가 되고 이제 8촌 이내에 혈족으로 이렇게 또 다시 돼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 분명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뭐 침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 찬성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전통적인 질서, 뭐 정서 이런 걸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뭐 근친혼을 금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유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도 한번 두 분께 여쭤볼게요. 국립유전자연구기관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4촌 이내에도 이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1.7%가 나한테 생겼을 때라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보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 계신 분 중에 뭐 8촌 이내의 혈족이 결혼을 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의 아이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뭐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나에게였을 때는 좀 그런 고민들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기관에서 1.7% 굉장히 낮은 비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 변호사님은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6촌이나 8촌 사이에서 혼인을 했을 때 어떤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는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대에는 과거보다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 여러 검사를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 또는 우생학적 문제로 인해서 근친혼을 금지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예. 네. 뭐 이야기 나눠보면 그보다는 이제 뭐 국민 질서, 정서 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앞서 동성동본 그 문제도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게 이제 2005년에 대해서는 8촌 이내 혼인 금지로 바뀐 건데 2005년부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촌 이내 혼인 금지 역시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결과야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판결되리라고 예상하시는지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혈족 중심의 공동체 사회가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동성동본 결혼 금지가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호적이라는 그 호주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헌이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이게 조금 더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은요? 개인적으로 뭐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혼인의 자유를 갖다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설령 그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거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사실 한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친족의 개념에 있어서 8촌 이내 혈족이 친족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근데 친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형법상 뭐 친족 상도례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사실 한번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법적인 판단이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뭐 빠르게 바뀌고 있는 시대상에 맞춰서 8촌 이내 결혼 금지와 관련한 찬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양성빈 소장님 그리고 김용우 변호사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